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에서는 드디어 80만 구독자 달성 기념 Q&A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매번 10만 단위를 넘길 때마다 Q&A를 하다가 갑자기 구독자 숫자가 너무 급격하게 늘었어요. 근데 알베르토나 파비앙이라든지 이런 친구들한테 약속한 스케줄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 60만, 70만 다 스킵하고 80만 Q&A로 바로 오게 됐습니다. 궁금이 분들께 질문을 올려달라고 커뮤니티 포스팅을 했는데 무려 650명 정도의 궁금이 분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베스트 댓글로 올라온 질문을 한 10개가량 뽑아서 오늘 Q&A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교양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작가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구해주억 님이 올려주셨어요. 옛날에 교양이 밥 먹여주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즐기지만 이것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탐구 생활이 거의 대부분 교양 컨텐츠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채널에 굉장히 알맞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감성비를 높여주는 것이다. 옛날에 이제 가성비라 그래서 내가 얼마의 돈을 썼을 때 얼마나 가용 또는 효용을 얻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 소비에서 생각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감성비로 바뀌었죠. 어떤 돈을 썼을 때 얼마나 많은 감성적 보답을 내가 받느냐, 얼마나 기분이 좋고 내 삶이 풍요로워지느냐. 제가 생각할 때 교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똑같이 10,000원을 썼을 때 교양이 있는 사람이 소비를 할 때 느끼는 감성적인 어떤 내가 얻어가는 것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몇 배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현대인들의 삶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영역으로 나눠져 있죠. 사실 우리가 그닥 즐기지 않는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번 다음에 그 돈을 쓰는 과정에서 인생의 행복을 느끼도록 이제 사회가 설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을 썼을 때 이 소비 영역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단지 이 사람 기분 좀 좋겠다라기보다는 삶의 질 전체를 좌우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교양은 소비의 영역에서 내가 느끼는 즐거움을 몇 배로 증가시켜준다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질문 준 님이 올려주셨는데 작가님에게 가장 중요한 라이프 레슨 3가지를 꼽는다면 제가 이 질문을 보고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은 라이프 레슨이라는 게 참 묵직한 단어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된 좌표가 되는 인생관 그런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준님을 위해서 제가 3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정착을 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거의 1년마다 한국에 귀국할 때까지 여러 도시를 떠돌면서 살다 보니까 부피 있는 물건을 잘 못 삽니다. 소파라든지 이런 걸 살려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돼요. 또 갈 때 이거 지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살던 기간이 이제 길다 보니까 거기서 얻게 된 라이프 레슨은 진짜 필요한 것만 챙기면 가방 하나 안에 다 들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몸에 걸칠 옷, 밥 사 먹을 수 있는 돈, 이걸 빼고 나머지는 다 사치다 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치기 때문에 나쁜 거냐 그게 아니고 사치기 때문에 더 음미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는데 필요한 그리고 밥 먹는데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옵션이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음미하고 의미 있게 소비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 요즘 가서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일하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이 민감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 가족, 부모님, 내 사랑하는 연인 이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치가 훨씬 크고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결국 끝에 가서 그 사람들이 남을 건 아니잖아요. 끝에 가가지고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힘들 때 찾아와 줄 사람은 결국 나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잘하기가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보다 몇 배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제 라이프 레슨 3번째는 스마트한 사람보다 세비한 사람이 잘 산다 라는 거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하면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란 세대고 스스로 나름 이제 스마트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대 중반쯤 됐을 때 내가 이 정도 책도 많이 읽고 했으면 성공이 나한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죠. 그걸 보고 분노할 때도 있었는데 savvy라는 것은 스마트와 다르게 눈치가 빠르고 변화하는 사회 분위기 안에서 자기 위치를 잘 찾아가는, 말하자면은 현실에 대한 감각이 좋은 사람들을 영어로 savvy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사실 책으로 얻을 수 있는 스마트함과 전혀 다른 지능이고 경험을 통해서만 얻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마트하지 않은데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하는데 필요한 전혀 다른 스마트함, 즉 세비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리스펙트하게 됐다는 것이 세 번째 라이프 레슨인 것 같아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Self-made 다빈치. 스스로를 가르친 다빈치다. 너무 멋있죠? 다빈치, 그럼 우리가 이제 르네상스맨의 전형, 다방면에 두루두루 재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데 그것을 스승 없이 혼자 일어나겠다라는 강한 의지가 담긴 그런 아이디라서 제가 어렸을 때 약간 추구하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하고 멋있습니다. 어쨌든 아이디. 안녕하세요 작가님. 본인 스스로 대해서 묘사하실 때 가방끈이 긴 게 아니라 짧은 가방끈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가방끈 하나를 길게 가져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지만 매일매일 아쉬워하죠. 말콤 글래드웰이 말한 만시간의 법칙을 준수할 수 있는 분들, 한 가지를 깊게 열정적으로 파는 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부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위스 시계 장인들 보면은 정말 그 톱니바퀴 끼우는 것만 제일 세계에서 잘한다든지, 다마스커스 시칼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여러 가지 철을 겹쳐가지고 계속 대장장이들이 때려가지고 아름답게 뽑아내는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사람이 한 가지에 대한 집념을 가지고 정성을 들일 수 있지에 대해서 감탄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매일매일 해요. 근데 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부럽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걸 시켜줬다고 내가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에 꽂히면은 6개월 동안 정말 밥도 안 먹고 친구들이랑 약속도 안 잡고 그 분야에 대한 책만 읽고 실습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이 간다는 거예요. 2년이 가면은 또 다른 분야에 꽂힙니다. 그럼 또 그걸 해야지 행복하고, 이거는 굉장히 쓸데없는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2년마다 새로운 공부를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정통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내 성격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한 분야의 장인들이나 정통한 사람들 보면 부럽긴 하지만 어차피 나는 못 갔을 길이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분들을 그냥 존중하고 멋있어 하는 거에서 끝나지 나와 굳이 비교를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 질문은 아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작가님의 교육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만약에 자녀를 가지게 되신다면 무엇을 중점으로 교육시킬 건지 등등요. 제가 살아온 40년 정도를 갖다가 돌아보면 사실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은, 만약 제가 자녀를 가지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아이가 25살이 돼서 또는 30살이 돼서 자기의 꿈을 쫓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 아이가 가질 꿈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꿈일 것이고, 이 아이가 사회적으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의 환경은 가늠할 수조차 없는 그런 환경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걸 탑재해둬야 되냐? 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배가 바다로 나가야 돼요. 근데 바다는 막 기후도 계속 바뀌고 좌표도 계속 바뀌고 이러잖아요. 나침판과 기후별로 어떻게 내가 이 배를 몰아야 되는지에 대한 제너럴한 스킬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상이 끊임없이 바뀌더라도 그 안에서 내 자리를 잃지 않도록 하는 나침판, 특히 도덕적 나침판과 새로운 걸 빨리빨리 배울 수 있는 호기심, 이런 것들을 탑재시켜서 바다로 내보내면은 험한 바다 속에서 배를 타고 가는 거는 결국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은 나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조 작가님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이제 제 재테크테크 이런 걸 알고 싶으신 것 같긴 한데 다른 의미에서의 노후 준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전 세대 분들을 보면은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어질지 몰랐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해서 아이들 어느 정도 세팅시켜 놓으면은 나는 이제 갈 준비를 하면 되겠다라고 노후 계획을 짜놓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25년, 30년이 더 남은 거예요. 그런 경우에 무력감, 나는 더 이상 역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우울, 이런 거를 경험하는 것을 저희 윗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65세 정도의 그 뒤에 30년 동안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싶은 게 많으려고 하면은 뭐 이것저것 좀 발을 담궈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체험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노후 준비인 것 같아요. 스포츠카도 한번 몰아보고 뭐 낚시도 한번 해보고 이러면서 뭔가 꽂히겠죠. 그러면은 그게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 있는데 일을 하느냐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일을 그만할 시점이 됐을 때 야, 이제 낚시를 풀타임으로 하면 너무 신나겠다, 이러면은 그게 이제 최고의 정신적 노후 준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하하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갈수록 갈수록 잘생겨지시는 비결은 쑥스럽네요. 뭔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도 이제 중년에 접어드는 그 나이이기 때문에 확실히 나이 티가 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걸 굳이 대답을 한다면 미워하지 마세요.
질문이 왔으니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요, 제 얼굴이 32인치 모니터에서 보면 이만하게 보입니다. 실제 얼굴보다 한 2배 크기로 보여요. 그러다 보면은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나태해지면은 그게 바로 나타나거든요. 내가 찍은 영상이 수십만 명이 보게 될 텐데, 아, 저렇게 나가면 안 되는데, 다음 영상 찍기 전까지는 좀 볼살 좀 빼야겠다, 내일부터 조깅해야지, 내일부터 좀 덜 먹어야지, 이렇게 모티베이션을 하기가 좀 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때 살이 빠지는 모습이 잘 보이는 게 아닌가. 실제로 살 많이 뺐어요. 유튜브 시작한 다음에 제가 거의 7.5kg에서 8kg 정도 지금 살이 빠진 상태입니다. 다음 질문은 빵무파탈 빵이TV. 작가님, 코로나 끝나면 가보고 싶은 나라, 평소 가보고 싶었지만 아직 못 가본 여행지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일단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처럼 여행은 나중에 가야지라는 생각을 코로나가 끝나면 덜 하게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름다운 관광지였는데 지정학적인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되는 곳들도 이제 너무 많고, 시간을 일부러 빼서라도 갈 때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코로나 끝나면은 일단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파리와 뉴욕을 먼저 가겠지만,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가 오만입니다. BBC 플래닛 얼스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아라비아 반도의 아름다운 자연이라는 어떤 편에서 이제 봤어요. 아라비아 반도, 그럼 우리는 사막만 생각을 하고 사막에서 낙타 타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게 됐는데, 이 오만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바다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갑자기 건조해지면서 비가 쫙 떨어져가지고 지하수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겉은 사막이지만 안에 지하수가 굉장히 많아서 독특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굉장히 잘 발달시켜서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해서 전부터 가보고 싶었고,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오만에서 유학을 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 친구 있을 때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못 간 게 좀 한이 됐죠. 자, 다음 질문은 다소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승현님의 소울푸드가 문득 궁금하네요. 소울푸드엔 다들 나름의 얽힌 사연들이 있으니 그런 썰도 듣고 싶달까요? 제가 가장 소울푸드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 숙취 음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술에 취해가지고 속이 안 좋았을 때 어떤 음식을 찾느냐, 그게 진정한 소울푸드가 아니니까. 속이 안 좋으면 정말 자기한테 익숙한 음식, 자기를 정말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밖에 못 먹기 때문에 그런 음식에 손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러니하게 이게 케밥입니다. 케밥 샌드위치. 케밥인 이유가 뉴욕에 있을 때 비슷한 음식이죠. 그리스에서는 수블라키라고 그러죠. 근데 수블라키를 그릭 샌드위치라고 불렀어요, 뉴욕에서. 그래서 이렇게 밥차처럼 군고구마 이렇게 옛날에 길거리에서 팔고 이런 것처럼 수레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그릭 샌드위치를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당시 이제 뉴욕의 물가가 학생한테는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있을 때 물가로 $2 75센트면 한 끼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으로 자주 학생 때 먹었던 것이 그릭 샌드위치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파리에서는 음식점이 뉴욕보다는 빨리 닫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막 밤늦게까지 음식점을 열지는 않는데, 케밥 스탠드들은 굉장히 늦게 열어요. 막 새벽 2시까지 했거든요,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술 깨기 시작하면 배고프잖아요. 그때 케밥을 먹어가지고 술이 깰 때 되면 난 케밥을 먹는다라는 게 약간 몸에 이렇게 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릭 샌드위치에서 연결된 케밥이 저한테는 소울푸드입니다. 퍼플님이 보내주셨는데, 다언어 할 줄 아시는 걸로 아는데 언어는 안 쓰면 잊혀지잖아요. 혹시 외국어를 잊지 않도록 꾸준히 하는 노력이나 공부가 있으신가요? 좀 어느 정도 포기한 상태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는 좀 발악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제가 알고 있는 언어를 정해놓고, 월요일엔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로 된 TV 프로그램, 영화, 다큐멘터리, 신문도 프랑스 사이트 가서 읽는다. 뭐 화요일은 이탈리아로 하고 수요일은 영어로 하고 약간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언어라는 게 잊혀지는 것도 맞는데, 희한한 게 뭐냐면은 프랑스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첫날에는 불어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3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일주일 있으면 다시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잊혀진 게 아니라 어디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정말 생존에 필요하면 나오는구나라는 걸 경험을 해서, 상황이 되면은 다시 그게 꽃을 피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드코어하게 관리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진짜 너 한번 사랑한다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사료와 레퍼런스들은 어디서 찾으시나요? 너무 스펙트럼이 넓으신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서 그냥 바로 뽑아낸 것들도 있지만 공부를 합니다. 그 레퍼런스들을 갖다가 제가 내년에 한번 쫙 풀까 해요. 그러니까 2020년에 사료가 된 레퍼런스들이 이북 리더기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어떤 영상을 맡을 때 어떤 책을 참고했는지 이제 제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 대방출됩니다. 신충호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가님께서 만드신 영상 중 가장 만족스럽다 또는 가장 찍고 싶었던 영상이었다, 있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정말 우연히 연이 닿아가지고 레전드라고 생각했던 분들과 이렇게 인터뷰를 몇 개 찍을 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칼라 브루니 레전드 인터뷰가 힘들게 만들기도 했고 가장 마음에 듭니다. 유튜버가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던 경험, 여러분이 저에게 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쭉 보니까 코로나도 지속되고 이제 또 연말도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도 못 보고 이러다 보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또는 동기부여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뽑았는데 우지지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올려주셨는데, 힘들 때나 한계가 느껴질 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뭔가요? 80만 축하드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그거 자체가 원동력이 원래 돼야 되는데, 야 2021년 한번 뛰어보자. 근데 그것마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연말에 지금 모임도 자제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너무 다들 이제 지쳐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힘들거나 한계가 느껴지면은 그 분야의 일을 쉬고 전혀 다른 거를 갖다가 탐구하기 시작하는, 그걸로 원동력을 가져가요. 우리가 모두 어떤 일을 하든지 초보자일 때는 재밌잖아요. 처음 운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처음 스키를 타봤을 때, 처음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을 때 그때는 다 짜릿하고 재밌고 하나만 배워도 세상을 얻은 것처럼 신기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따분한 게 중급에서 중고급으로 넘어갈 때가 정말 짜증나거든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느는 게 보이지도 않아. 근데 초보에서 초급으로 넘어가는 거는 너무 신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 루틴을 지속시킬 수 없다라고 그러면, 전 지금 배우고 있는 거를 중급으로 올리는 걸 포기해버리고 일단 아예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잠깐 접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서 초보가 돼가지고 그 초보의 짜릿함을 느끼는 방식으로 계속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실버 버튼을 받았을 때만 해도 와, 나 실버 버튼을 이렇게 빨리 받을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골드 버튼은요 그러면은 에이 이런 정성이 있는데, 이제 80만이 되니까 골드 버튼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게 다 여러분이 채널을 사랑해 주신 덕분이고요.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다 답변은 못하더라도 한 분 한 분 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역사 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